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지금 우리는 물류관리사 과목 중에서 물류관리론을 갖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물류관리론 중에서 우리가 여기는 뭡니까? 유통 파트죠. 우리가 유통관리사에서도 물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유통물류 일반이라는 과목 중에서 물류 파트가 제4장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물류관리사에서도 물류관리론 중에서 유통 파트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마치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물류관리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마치 뭐처럼 유통관리사를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5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5번째 강의에서 시작되는데 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페이지는요 66페이지고 양가로 5번의 소매 업에서 업종과 업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잠깐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봤지만은 업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AMA에서 분류하는 것이고 저기 나와 있는 AMA는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즉 미국 마케팅 협회입니다. 그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업종이란 뭐냐? 의류점, 옷을 판다 의류점, 식품점, 식품을 판다 식품점, 서점, 서적 등과 같이 주로 무엇을 판매하느냐, 무엇을 판매한다. 이거 뭐라 했죠? 왓이라고 그랬죠. 왓.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류예요. 업태는 뭡니까? 업태는 판매 방법이죠. 점포의 운영 차이, 운영 형태. 그리고 이 판매 방법이나 점포의 운영 형태가 뭡니까? 하우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흐름이 연결된다는 걸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매하느냐? what. 어떤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느냐? how.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업종과 업태라는 개념을 한번 살짝 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인터넷 소매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인터넷, 자, 점포가 기본적으로 따지면 유형 점포하고 무점포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물류 관련 법규론을 보시는데요. 거기에서 네 번째죠. 네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이 유통산업발전법, 물류정책기본법부터 해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까지 4개의 법이 있고요. 물론 총 7개의 법을 갖다가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인터넷 소매업은 유점포가 아니라 무점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포를 따질 때요. 점포를 가지고 있을 때 유점포냐 무점포냐, 점포를 가지고 있나, 형태가 있느냐 아니면 형태가 없느냐예요. 그래서 형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CU 편의점 또는 뭐 불매운동이 한참이었지만 유니클로 이런 옷집 같은 거, 아니면 갖다가 뭐 진인사 갈비라든가 어쨌든 그런 갈비 먹으러 갔을 때 그런 모든 점포는 갖다가 점포 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유점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또는 컴퓨터 데스크탑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합니다. 뭐 쿠팡이라든가 11번가 뭐 이베이 코리아 이런 데서 물건을 주문해요. 그런 건 무점포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소매업은 무점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온라인 소매업의 경우 온라인 있죠. 인터넷의 경우 채널 지원형보다는 카테고리 킬러형. 자, 이건 뭡니까? 카테고리 킬러라는 것은요. 하나의 전문점을 말한 것이에요. 전문점. 그러니까 그 제품만을 전문화시켜가지고 판매하는 점포가 더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어느 온라인점 하면 그 점포 옷만 팔겠다. 옷 파는 데에서 식품 팔면 안 되잖아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는 거의 옷을 팔면 옷만 판매하지 거기서 식품까지 판매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큰 데 같은 거 빼놓고. 자, 이런 식의 온라인 소매업의 경우 채널 지원형보다는 카테고리 킬러형을 추구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은 서로 경쟁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너의 부족함을 내가 보완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네가 보완해 달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전략과 연계해서 제품과 묶음 판매. 묶음 판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치약과 칫솔을 함께 팔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묶음 판매입니다. 여러분이 햄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데 햄버거 빵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옆에 감자까지 이렇게 3가지를 한 가격에 여러분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묶음 판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관련 제품의 교차 판매인데 이 교차 판매란 건 뭐냐면은 교차 판매는 우리가 크로스 셀링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크로스 셀링인데 이 크로스 셀링은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대리점 가가지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에어컨을 샀는데 거기서 뭐가 옵니까? 나중에 컴퓨터를 만약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면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상품권, 할인 판매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크로스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 예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우체국 아가씨가 여러분 고객님 저희 우체국은 보험까지 하나 들어주세요. 우체국 예금을 들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까지도 판매하는 걸 바로 크로스셀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크로스셀링을 뭐라고 하냐? 교차 판매. 그리고 교차 판매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인터넷 소매업에서. 그리고 인터넷 소매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사면 거기에 적립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거 여러분한테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표적 고객 및 시장 특성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갖다가 차별적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이 유용한 전략이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인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제품을 100만 원에 판다면은 온라인에서는 그걸 제품에 대해서 90만 원에 팔아야 돼요.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의 가격이 좀 저렴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차별적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 전략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쇼룸이라고 하죠. 쇼룸이 뭡니까? 쇼라는 걸 본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본다 이거죠. 어디서 보냐? 물건을 갖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어디서 구입한다? 룸. 방에서 구입하겠다 이거예요. 방에서. 그 쇼룸이란 개념인데 방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구매하겠다. 이걸 갖다 구매는 갖다가 어디서 하냐? 여기서 온라인에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은 실제 물건은 좋으냐 나쁘냐? 내가 물건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 여러분 가장 단점이 뭡니까? 온라인사에서 구입하면 내가 그 상품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단지 이미지상으로만 봤어요. 이미지하고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미지상으로는 궁궐 같은 뭐 호텔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갈 때 실제로 가서 보면 뭐예요?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죠. 실제 가면은 뭐예요? 삼류 호텔도 이런 삼류 호텔이 없어요. 이미지상으로는 완전 궁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실제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한다. 이런 걸 갖다 쇼룸이라고 보통 말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요즘에 최근에 유통업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서 물류관리론 시험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류관리론에서 제가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보니까요. 유통적인 개념 문제가 최소 12문제에서 13문제 이상 나오더라고요. 특히 정보 같은 거 바코드라든가 이런 모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부담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통관리사 2급 시험에서도요. 물류에 대한 내용이 한 8문제, 9문제 정도 나옵니다. 25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소매업태의 변화 이론이 있습니다. 소매업태 변화 이론은 크게 6가지로 받으시면 돼요. 6가지로 보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말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 나오세요. 아코디언. 여러분 왜 굳이 갖다가 그냥 소매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코디언이라고 했을까요? 아코디언. 여러분 아코디언이 뭘까요? 여러분 아코디언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아코디언이라는 것은 악기 이름이에요. 악기 이름. 그 악기 이름인데 뭐 아주 굉장히 조금은 그 연주를 들어보면요. 약간은 흥에 겨운 것도 있지만은 약간 구슬픈 좀 약간 그런 음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건반이 이렇게 있고 건반이 있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쭉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하죠. 뭐 간혹 가다가 어떤 TV 같은 거 보면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매 악화된 이름 붙였다 이거죠.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란 것이죠. 이렇게 이쪽은 폭이 넓고 이쪽은 좁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쉽게 말해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은 뭘도 할 수 있어요. 뭐 나는 갖다 장사를 하겠다. 장사를 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식집 같은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분식집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음식을 만들면은 뭐 먹고 죽인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만약에 안 팔리면 내가 먹지 뭐.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분식집 하면 뭐 그럼 뭘 팔지 하고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여기서 김밥도 팝니다.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아요. 라면도 팔고 뭐 다양하게 팔지만 여기는 한때는 순두부도 팔아요. 순두부 음식 참 맛있기도 하고 잘하면 좋은데 맛없는 데 가면 냄새만 나죠. 그거 쭉 이렇게 팔아요. 다양하게. 그럼 분식집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서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신다면은 이 중에서 여기 순두부가 800만 원의 매출이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김밥, 라면, 순두부처럼 이렇게 쭉 김밥, 라면, 순두부처럼 쭉 여러 가지 제품을 팔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다 보니까 나 순두부가 가장 많이 팔리네. 그러면은 다른 거 팔면은 손도 많이 가니까 다음부터 우리 그냥 순두부만 팝시다라고 두 부부가 저녁에 조용히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수인의 순두부집, 또수인의 순두부집. 그때는 또순이 분식집이었는데 이제는 또순이 순두부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두부만 팔겠다는 것이죠. 한 달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순두부만 팔고 있어요. 순두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만 팔아도 얼마의 매출? 1,200만 원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이때 한 달 팔 때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즉 1,000만 원에서 무려 700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적어요. 이것보다 더 적어요. 순두부가 700만 원밖에 안 팔렸어요.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만 팔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다시 옛날처럼 김밥, 라면 이렇게 쭉 다른 것도 또 다시 많이 다른 걸 다른 걸 다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개를 취급했다가 이제 하나를 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여러 개를 취급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파는 것이에요. 즉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 개를 판다는 건 무슨 점? 종합점이에요. 종합점에서 한두 개만 판면 뭐로서 전문점화 됐다가 전문점 다시 멀어서 종합점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종합점. 자, 이런 흐름으로 변화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 구색에 따라서 유통업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거죠. 상품 구색. 상품 구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자,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점 중에서 자, 종합점 나왔죠? 종합점 중에서 다양한 종류, 다양한 카테고리 김밥, 순두부, 라면부터 해가 쭉 위해서 한두 종류 전문 제품, 즉 순두부만을 전문 제품으로 하는 집중 전문점용으로 변하고 다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 종합점용으로 전하는 형식으로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의미. 이런 게 마치 뭐처럼 악기처럼 보인다 해서 소매 악호된 이론이에요. 자, 미국의 홀란드 교수에서 설명 주셨지만은 그건 학자 이름 크게 중요치 않고 상품 구색 측면에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업태의 발달 과정을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매업 아코디언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종합점에서 전문점, 전문점에서 종합점의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다. 또는 상품 구색 측면에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왜 수축과 확장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수축과 확장하는 것은 여기서 확장된 거죠. 상품이 종합점에서 확장되고 수축이라는 것은 하나나 두 개니까 전문점에서 수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상품 구색이 넓은 소매상 종합점에서 상품 구색이 좁은 소매상 전문점으로 다시 뒤뿌리드는 과정으로 거친다 해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고 이건 상품 계열의 구색 즉 넓을 광자죠. 여러 개 많은 종합점적인 상품 구색에서 좁을 협자죠. 좁은 광협에 따라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크게 따지면 뭐예요? 상품이 전문점에서 종합점, 종합점에서 전문점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상품의 확장과 축소 또는 광협에 따라서 설명하는 이론이 뭐라고?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수레바퀴 이론이 나오세요.
수레바퀴란 것은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해서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그러면 수레바퀴 이론은 뭘것처럼 생겼다 해서 수레바퀴처럼 생겼다 해서 수레바퀴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 보신다면은, 자, 수레바퀴란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생겼죠. 원처럼 생겼어요. 원처럼. 그 수레바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어느 시장에 진입한다. 내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판매를 한다 했을 때 가격적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일단 가격 책정을 해야 될까요? 가격 책정은 일단은 뭘 해서 저가격으로 책정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옆에 설렁탕 집이 한 것에 7,000원짜리가 있어. 7,000원. 근데 설렁탕을 나는 새롭게 개장한 신장 개발하면서 8,000원에 설렁탕 가격을 써놓는다. 손님들이 호기심으로 올 수는 있어도 에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한 번 정도는 이 7,000원보다는 6,000원이라고 써놓으면은 나는 평소에 옆에서 7,000원 먹었는데 저긴 6,000원이네. 한번 가볼까? 야, 가보자.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맛도 좋아. 그럼 맛도 좋고 아주 가격도 저렴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점심때는 그 옆집을 갑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죠. 뭐 가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적으로 일단 가격 전략을 써요. 가격을 갖다가 어떤 가격? 저 가격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저 가격이 낮아야 돼요. 여러분, 가격이 낮아요. 낮은 가격에 팔면 많이 남을까요? 적게 남을까요? 이익이 적겠죠.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에요. 이익이고, 이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이 프로핏이라는 영어로 써요. 프로핏. 우리나라 회계학적인 개념에서. 근데 이웃 나라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옛날에 애들이 이걸 썼어요. 마진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좀 유치하지만은 일본식의 유통과 물류라는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론은 미국에서, 실무는 일본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미국식 이론이지만은 일본에서 많이 따라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익이 적은데 이익이라고 쓰지 않고 마진이라고 써요. 마진. 그래서 저 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란 개념 있죠? 서비스도 잘해줘야겠죠.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장사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인데 신장 개업을 해가지고 거기 손님들이 여러분 가게에 와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물건을 갖다 저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손님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얼굴만 봐도 미소를 짓고. 물론 이제 그것이 초심이죠. 그 초심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유지를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목식당 같은 거 보세요. 이데아 백반이라든가 뭐 그런 몇 가지 있잖아요. 몇몇 아주 사례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업태가 끝까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높게 해주고 싶죠. 처음에. 그래서 고서비스라는 게 해줘요. 여기서 고서비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을 고가 아니라 높을 고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선 서비스를 갖다가 왜? 저 가격에 팔았고 저 서비스니까 저 마진이니까 여기선 저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 낮게 팔았지 마진 별로 없어. 너한테 서비스 해줄 거 없어. 호주머니 다 들어버려. 내가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야. 여기서 서비스란 것은 낮은 서비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낮은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뭡니까? 최소한의 서비스예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낮은 서비스나 최소한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간 쓸개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시장의 진입에 어떻게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진입에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성공하겠죠. 그 사람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이 왜 있을까요? 초심을 너무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자고 말하겠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세요. 그럼 성공해서 진입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진입 성공하는데, 진입 성공한 사람이 뭐합니까? 진입에 성공했으면 진입 성공하겠죠. 이렇게 하면 진입 성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그 사람은 뭐부터 달라집니까? 서비스부터 달라야 돼요. 거기 가면요, 서비스가 뭐냐? 말 그대로 높은 서비스, 고서비스를 갖다 시행해줘요. 고서비스. 자, 고서비스, 높은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마진이 아주 높았다 이거죠. 고마진을 팔았다. 고마진이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을 높게 팔았다 이거예요. 고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고가격.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맛도 질이 없는 데서 높은 가격에 파는 데도 있고, 맛이 굉장히 좋은데도 저렴한 가격에 파는 데 있어요. 저도 그런데 몇 군데가 알지만은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고 싶어요. 왜? 나만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인데 고가격, 굉장히 고가격을 팔면은요, 일단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가격을 높게 지불했기 때문에 높은 서비스를 원하죠. 높은 맛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 맛도 그냥 똑같고, 근데 가격만 높아요. 가격만 높으면 시장에서 이런 업태하고 이런 업태가 시장에서 충돌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얘가 진입이 계속 이기겠죠. 얘가 이겨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쇠퇴. 그 쇠퇴를 한다고 보는 쇠퇴. 그리고 진입 성공 쇠퇴, 성공 쇠퇴, 성공 쇠퇴,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된다고 보는 거예요. 순환된다. 마치 이 모습이 보니까 뭐처럼 보여? 수레바퀴처럼 보인다. 수레바퀴처럼 보인다. 그래서 소매 수레바퀴 가설이에요. 소매 수레바퀴 가설인데, 수레바퀴란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수레바퀴 본 사람, 수레바퀴를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수레바퀴는 시골에서 봤다. 시골 출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서는 수레바퀴 봤는데, 그것도 제가 아주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소가 끌고 가는 구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일본어를 써서 지도합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구르마라고 썼잖아요. 어쨌든 일본어인데, 어쨌든 그런 거, 뭐 구르마 같은 거 소가 끌고 가잖아요. 그거 거기에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 니어카 같은 거, 서울에서는 니어카 같은 거. 근데 시골에서 수레바퀴하고 니어카가 좀 다르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진입 초기에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그러니까 시장 진입 초기에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의 전략으로 소매시장에 진입하면은, 자, 기존 시장이 뭡니까? 성공한 업태의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 다른 소매업태와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진입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존의 업태는 어떻게 돼요? 쇠퇴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일 유형의 소매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왜?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전략인데, 말 그대로 저서비스는 낮은 서비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런 전략으로서 목표 시장에 진입하기 성공하면 이 새로운 소매거는 고급화 과정에 접어들어요. 고급화 과정, 고가격, 고서비스, 고마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차별화를 위해서 세련된 서비스를 더해가며 고가격, 고병, 고서비스, 소매점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쇠퇴를 한단 말이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부합하는 업태가 있습니다. 이런 소매 수레바퀴 이론에 부합하는 업태인데, 소매 수레바퀴 이론에 부합하는 업태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 TV 홈쇼핑 업태라든가, 이 TV 홈쇼핑, 그 다음에 휴연제 창구형 매장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소매 전자상거래,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점 등이 있지만은 편의점은 안 돼요. 편의점은 왜 안 되느냐? 자, 이 전략이에요.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전략으로 이렇게 수레바퀴 이론이 적용되는데, 편의점은요, 고가격입니다. 고가격. 시장 진입 시. 그건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략으로 든다는 거 알아두고, 편의점은 이런 전략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소매 수레바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수레바퀴처럼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차륜 가설. 요즘에는 자동차 바퀴, 바퀴륜이죠.
차륜가설 이론이라고 돼요. 차륜가설. 그래서 차륜가설 이론이라고 돼요. 수레바퀴 이론을 갖다가 우리 시험에서 차륜가설 이론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건 크게 의미 있는 거 없어요.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양가로 1번에서는 소매 아코디언 이론을 배웠고요. 양가로 2번에서는 수레바퀴 이론을 배웠어요. 상당히 유통관리사 같은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계속 나오지만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고, 물론 이제 물류관리론에서만 언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은 변증법 이론입니다. 여러분, 변증법 이론이라는 거 뭐 아시나요? 우리가 어떤 정이 있어요. 정이 있고 반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 그리고 정반 있고 이걸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무슨 이론? 정반합 이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변증법 이론이라고 돼요. 그래서 변증법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적인 소매 업태가 하나의 새로운 소매 업태,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 업태가 정반대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업태로 합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의 소매 업태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백화점이라면 백화점이란 말이죠. 백화점. 그 다음에 이게 할인점이란 말이죠. 할인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이 업태가 경쟁적이죠. 이런 경쟁을 뭐라고? 무슨 경쟁? 수평적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합쳐진 뭐예요? 할인백화점 되겠죠. 할인백화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할인백화점.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의 소매업태, 하나의 새로운 소매업태, 하나의 새로운 소매업태가 보니까 할인백화점의 소매업태로 합쳐지는 소매업태를 말하는 거죠. 자, 소매업태가 발전해가는 모습이 마치 변증법의 정반합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전문점 백화점이 정이라면 할인점 반이 되고 종합 할인점은 또는 할인백화점은 뭐라고 된다? 합이 된다고 알아주면 됩니다. 자, 전문점과 백화점이 고마진 저휘전율 고가격 서비스. 그러니까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화점과 전문점은 고마진 고가격 그다음 고서비스. 고휘전율 이런 저휘전율이에요. 이거는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휘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휘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휘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A라는 상품이 있고요. A라는 상품이 있고, 자, B라는 상품.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휘전율 같은 거 회계학에서는요, 무조건 회계 기간을 갖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세법상으로 사업연도는요,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세법과 회계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이 한 번, 두 번, 세 번 팔리고, B라는 상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번 팔렸다면, 이거는 세 번 팔리고 이건 20번 팔렸다면은, 만약에 이걸 팔렸다는 그 개념 뭐냐? 1년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65일 동안 어느 게 더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어요? B 상품이 더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휘전율이 B 상품의 휘전율이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휘전율이.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요, 여기 백화점은 아무래도 할인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팔리죠. 왜? 박리담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고휘전율을 둘 것이죠. 휘전율을 따지면 고휘전율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휘전율이죠. 저휘전율. 자, 저휘전율. 그래서 전문점과 백화점의 고마진 저휘전율, 고가격 고서비스 수준을 갖고 상대적 좁은 상품의 폭과 깊은 구세를 갖추고 있다. 자, 할인점은 저마진 고휘전율, 저가격 저서비스 수준을 갖고 상대적 상품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더 알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휘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휘전율이 이거 여기 본 것이에요. 그다음 마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진율. 사실 소매업태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휘전율과 마진율이 가장 중시한 업태예요. 그리고 휘전율도 있고 마진율도 있는데, 자, 둘 다가 높은 업태가 있어요. 둘 다. 휘전율도 높고 마진율도 높다. 휘전율은 높지만 마진율은 낮은 업태가 있고요.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 개념.
자, 둘 다 낮은 화폐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건 시장에서 그냥 도태가 된다. 도태. 그리고 도태가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업태명을 본다면은 굳이 업태명을 따진다면은 업태명을 자, 여기서 회전율도 높고 마진율도 높은 업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바로 우리가 소매 수레바퀴 이론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태가 하나 있었죠. 무슨 업태? 편의점 업태. 맞아요. 편의점 업태. 자, 회전율은 높지만 마진은 낮은 게 있어요. 가장 전형적으로 할인점, 박리담의 형태죠. 할인점. 자, 반대로 회전율은 낮지만 마진 높은 게 있죠. 백화점과 여기는 백화점도 있고요. 전문점도 여기에 포함돼요. 전문점.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이 나와 있는데 할인점은 저마진 고회전율, 고회전율의 의미 아시겠죠? 왜 할인점은 고회전율인지 이런 걸로서 따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봐주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소매업태 변화 이론을 하고 있다. 소매업태 변화 이론 첫 번째가 아코디언 이론, 두 번째가 수레바퀴 이론, 세 번째가 변증법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수명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수명주기. 사실 수명주기 이론은 뭡니까? 수명이라는 게 있죠. 모든 상품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다 수명이 있죠. 근데 수명이란 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한 단계가 아니죠. 자, 처음 태어날 때는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하면서 걷다가 기다가 걸어가지고 걸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종의 그게 도입기예요. 누구든지 도입기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도입기. 자,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청년 시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배우죠. 성장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성장했다.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속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계속 성장도 하고 싶지만은 지금 성장하기는 이미 그러고 성숙이 다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쇠퇴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쇠퇴기. 그러니까 인간도 이런 기가 있어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50대면 성숙기고 60대면 갖다가 쇠퇴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 됐는데도 벌써 쇠퇴기로 접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열심히 저같이 마음으로는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람은 성장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품, 하나의 업태 이론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이에요. 사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유통업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단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와 경쟁력 심화해서 소매업태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렇죠. 소매업태 수명주기는 점차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기는 혁신기라고 하는데 도입기는 혁신기라고 하면 점프 설비 비용 희수나 규모 경제를 실현할 만큼 매출액이나 증가하지 못하고 말기에 가서 겨우 그러니까 도입기는 아직 아장아장 걷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기다가 갔는데 그때 도입기에서 얼마나 잘 뛰냐고 물을 수가 있을까요? 못 물어보죠. 왜? 얼마나 잘 뛴다는 그 의미는 이미 기다가 걷다가 뛴다는 것인데 도입기는 그런 단계를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 성장기나 성숙기예요. 성장기나 성숙기에서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기 때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잖아요. 성장기는 충성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소매상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급속히 증가한다. 자, 소매상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건 맞아요. 성장기 때. 그래서 성장기 때 이익률이 이렇게 곡선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매출 곡선이에요. 사실 매출의 곡선이고 이거 사실은 시장의 점유율이에요. 점유율.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기 때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매출액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계속 성장해요. 아직은 성장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성숙기에서 딱 멈춘단 말이죠. 성숙기에서 딱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기 때는 계속 증가해요. 기존 소매상은 급격한 경쟁이죠.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돼요. 소매상은 이익률 최대를 달성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이익률, 자, 이익을 따진다면 이익곡선이 이익. 만약에 이익곡선을 따진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익곡선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익은 여기에서 성장기 때 최고점에 달아요. 왜? 경쟁이 심화되니까 더 이상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익은 더 이상 증가를 안 해요. 왜? 비용이 많이 나가요. 막 경쟁하니까 다른 업체 광고비 같은 거, 다양한 비용을 많이 막 덧뿌려야 돼요. 광고비를. 그 덧뿌리니까 광고비가 엄청나게 지출되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익은 증가를 안 해요. 매출액도 증가되지만 계속 비용이 더 높아지니까,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익이 더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성장기 때 이익이 최고점에 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소매상 이익률 최대를 달성하는 단계가 바로 성장률이에요. 말기로 가서 이익 증가나 비용 압박이 커져서 매출의 증가나 이익률은 답보 상태. 이익은 더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익률은 답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성숙기가 있습니다. 성숙기는 여기죠. 자, 성숙기는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한 번 정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단계죠.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어찌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성숙기는 시장 점유율이 최고로 되고요. 당연하죠. 여유가 있죠. 매출액 역시 최대가 되지만은 조직이 너무 비대화가 됐어요. 왜? 성장기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뽑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은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조직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너무 비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랍니까? 리스트럭처링. 바로 조직 재조직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럭처링은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비대화에서 통제상 에러점이 발생합니다. 이런데.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소매타가 도입돼 경제에 격화되면서 이건 계속 감소하는 거죠. 소매타는 생존이나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생존의 경쟁이에요. 이런 걸 빨리 해야 돼요. 그걸 리엔지니어링 등의 새로운 혁신적인 조직을 도입을 위한 새로운 경영 기법을 구사해야 됩니다. 어느 때? 성숙기 때. 이 성숙기 때 이런 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뭐 쇠트기 때는 뭡니까? 쇠트기는 말 그대로예요. 쇠트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성장기는 이런 식의 의미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으면 돼요? 성장기하고 성숙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숙기는 봤고요. 소매기관 정행동 이론, 라이프 사이클. 자, 소매 수명주기 이론은 봤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은 소매기관의 적응행동 이론이 있어요. 자, 적응행동 이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2020년 이전, 즉 2019년 이전까지 설마 우리가 12월 달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 2019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지났나요? 2019년 12월 30일 날 연말 잘 보내셨죠? 왜? 무엇도 안 쓰면서 마스크도 전혀 쓰지 않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구상에는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생활 필수품이 됐어요. 이제 잘생긴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길가에 마스크 쓰는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한테는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뭐 저한테는 그런 거 의미가 없죠. 웃자 가는 것이에요. 자, 소매가 정행동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소매기관도 그러면 그런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가지고 그 좌석 배치 같은 것도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철저하고, 이렇게 적응하는 소매업체는 그 적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소매업체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매기관은 정행동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가지고 행동을 보여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소매 변천의 원인을 환경적 변수에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소매기관을 둘러싸는 환경 변화 여러 가지 있어요. 소비자 구매 행동이라든가 구매 욕망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환경 이런 등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소매 상품이 살아남아서 번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제가 하나의 사례로 그냥 코로나를 예로 들었지만은 그런 환경 변화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구매 패턴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요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는요 그 주인의 어떤 마인드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아마 다음에는 이렇게 변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이미 미리 변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기업도 있죠. 계속해서 이거면 되겠지 뭐 이렇게도 옛날에니까 똑같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적응행동 이론은 자연 도태에서 추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소음의 상만이 생존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 이거 뭐 충분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적응을 하는 소매업체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소매업체는 죽는다는 건 무슨 이론? 소매기관 적응행동 이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닐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닐슨 진공지대 이론이라고 그래요. 또는 닐슨 이론이라고 돼요. 닐슨 이론 진공지대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어떤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가 이쪽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고 가격 이쪽 선호라는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선호로 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질문이 있어 뭐 간혹 가다가 여러분 질문지 상에서 보시면은 뭐 여당을 좋아하십니까? 야당을 좋아하십니까? 또는 여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좋아하십니까? 야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좋아하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지지할 정당은 없다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그런 경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만약에 중간을 섰잖아요. 당신은 좌쪽입니까? 우쪽입니까? 할 때 내 생각에는 나는 중간층인 것 같아요. 왜? 가장 대답하기 편하니까 그래요. 대답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선호를 하는데 가격이 높으면 선호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 그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70페이지예요. 여러분 책을 70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격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가격이 고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고가를 좋아하는 소비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재벌들이야 고가를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산층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정한 가격을 가장 선호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저가라고 하면은 저가를 갖다가 하면은 뭔가 모르게 좀 내가 저가를 너무 찾는 것 같으면은 내가 저가를 찾으니까 조금은 뭔가 모르게 마음속으로 내가 좀 빈곤층인가? 그렇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속적인 소비자인데도 그런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는 중간적인 가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비자들이 다 이쪽으로 옵니다. 중간적인 가격. 그러면 이쪽에 오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여기가 텅텅 빈단 말이죠. 텅텅 비어요. 여기가 텅텅 비니까 이걸 갖다 뭐냐 이 텅텅 빈 곳을 갖다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 그리고 진공이고 그 지역을 갖다 지대라고 해요. 진공지대. 그 진공지대 또는 진공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자의 소매점 선택의 점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의 상품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에요. 자, 동일한 시장에 소비자 집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 계열의 상품을 파면은 복수의 소매점이 있다고 보고 이들 소매점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과 할인점. 여러분 백화점 아시죠? 할인점 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백화점으로 물건 사러 간다고 할 때는 얼마의 돈을 만약에 들고 있어요. 한 30만 원 든다면은 내가 30만 원을 미리 챙긴다면은 만약 할인점으로 물건 사러 간다 할 때는 얼마 정도 챙겨? 50만 원 챙기나요? 아니잖아요. 얼마 정도? 오히려 더 30만 원보다는 저렴하게 가격을 챙길 것이에요. 그 생각입니다. 소비자들은 알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할인점에서 파는 물건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장에 소비자 집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 계열 상품을 판매하는 복수의 소매점, 할인점과 백화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들 소매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각각 다르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서비스량이 극소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증가시키면 가격은 높아지지만 소비자 선호는 증가한다. 그래서 서비스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면 선호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갖다가 파고 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저 가격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뭡니까? 바로 할인점이죠. 그래서 진공지대 이론을 갖다가 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가
1993년에 상봉점에서 최초로 업태를 갖다가 출점시켰잖아요. 바로 이 이론을 따고 들어서 이제 진공들 출점했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뭐 그건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있던 내용 한번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닐슨 이론 또 진공지대 이론이 있다는 건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매 업태에 대한 변화 이론이 5개가 6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미들 이론도 있는데요. 빅미들 이론인데 그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뭐 물류관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어떤 책에는 그것까지 딱 실어놨던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뭐 모든 이론을 다 실어놓은 게 낫지. 안 나온 이론까지 실어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임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업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소매업의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아까 봤어요. 어떻게? 생산자라는 개념에서 아까 봤었죠.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에게 넘긴다는 거죠. 도매상에게 넘기고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물건을 넘긴다 이거죠. 소매상은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넘기는데 이 기능 아까 어떤 기능? 자, 원래 도매상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도매상이 없어지면 이 기능 못 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능을 갖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긴 소매상이 한다 이거죠. 소매상이 이 기능을 소매상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소매상이 하고 이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생산자와 소매상과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매상이 누구의 기능? 최종 소비자에 대한 기능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최종 소비자에 대한 기능. 무슨 기능 없겠어요? 무슨 기능이 있으면 안 돼요? 시장 확대 기능이 있으면 안 돼요.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뭘 한다? 시장 확대를 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에 대한 기능은 공급업체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가지고 당연히 제공받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갖춤으로써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넓혀주는 거. 그 다음에 광고라든가 판매원 또는 매장 내 진열 등을 통해서 고객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요. 이런 제품과 저런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잘 팔립니까? 많이 팔립니까? 했을 때 이런 제품이 더 많이 팔립니다. 이런 것도 정보니까 그런 걸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된 뒤에 AS라든가 제품의 배달,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과 같은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런 사후 판매 서비스. 자, 원래 물건은 누가? 생산자가 물건을 팔죠. 생산자가 원래 물건을 하지만 소매상이 이런 기능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TV 같은 거 이런 것은 원래 이제 생산자가 그 서비스를 갖다가 해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소비재 같은 거 우리가 라면이라든가 여러분 신라면이 갑자기 거기서 신라면이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거 나오고 신라면이 막 잘못됐으면 여러분이 농심 가가지고 여러분이 우선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구매한 데 가가지고 영수증을 가져가서 내가 이거 구매했으니까 여기서 하자가 있으니까 바꿔달라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사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신용 판매나 할부 판매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금융부담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이런데 백화점 같은 데 가시고 또 할인점 같은 데 가시면요 백화점 카드 있습니다. 할인점 카드 있죠. 포인트 카드 있나요? 라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런 건 뭡니까? 포인트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업태만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포인트 점수가 실제로 높지 않겠지만은 그런 것은 고객을 다른 업태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고객으로 오래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소비자에 대한 기능이에요. 물론 이제 소비자에 대한 기능도 있고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통이나 생활 환경이 적합한 곳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편리성을 준다는 것이죠. 가장 전형적인 편리성을 주는 게 뭡니까? 편의점이죠. 편의점.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구색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정량의 재고 확보,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소매상이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런 기능 같은 건 중요하죠. 근데 소비자에 대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도 있어요. 소매상이 생산자에 의해서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 생산자에 의해서 해주는 기능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장 확대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일단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봐주셔가지고 흐름을 계속 연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생산자와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 있을 때 도매상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소매상이 기능을 갖다가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 대한 기능도 있고 생산자, 공급자겠죠. 공급자에 대한 기능도 있다는 거. 근데 공급자에 대한 기능은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기능이 자주 나오는 것이고, 시장 확대 기능 같은 경우는 공급자에 대한 기능이 있지만은 소비자에 대한 기능은 시장 확대 기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습 반드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